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된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이 사진 속엔 6살짜리 꼬마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제 딸 유민이입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케이크 앞에서 손뼉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찍던 날이 바로 유민이의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제가 딸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자식과 생이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죽음으로 이별하는 것도 슬프지만 살아있으되 만날 수 없는 그 고통은 또 다른 지옥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딸의 얼굴이 떠오르고 밤마다 잠들기 전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손을 뻗으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허무함이란, 제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판자촌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버림받음의 연속이었던 제 어린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언젠가는 물 위를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 변두리의 판자촌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그곳은 도시 개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새고 겨울이면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벽은 판자와 함석으로 이어붙였고 지붕은 비닐과 천막으로 덮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매일 밤 소주병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밤에는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방연아,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애비가 너만 낳고 도망갔어. 너만 낳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매일 굶주렸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무료 급식이 하루의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이라고 해봐야 얇은 담요 한 장이 전부였으니까요. 나는 추위를 이기려고 신문지를 배 위에 덮고 잤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내 옷에서는 늘 곰팡이 냄새가 났고 머리에는 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나를 귀찮아했습니다. 준비물을 못 가져오고 숙제를 못 해가는 나는 골칫거리였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겨울, 어머니는 그렇게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방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빈 소주병이 옆에 널려 있었고 어머니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요. 배고파요,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어머니의 주검을 지켰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디 갈 곳도 없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새벽까지 어머니 곁에 앉아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가 동네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움직이지 않아요. 동네 어른들이 경찰을 불렀고 나는 트럭에 실려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나에게 사탕을 하나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날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고아원은 차라리 천국이었습니다. 매일 새끼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따뜻한 이불을 덮을 수 있었으니까요. 비록 밥은 보리밥이었고 반찬은 김치와 무국이 전부였지만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고아원에는 나 같은 아이들이 20명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도 돈이 필요했고 아이들을 모두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13살이 되던 해봄, 원장 선생님은 나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방연아, 너 이제 나가야겠다. 야채 가게에서 일하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자리를 구했어. 착한 부부시니까 잘해드려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야채 가게 부부는 겉으로는 자상해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의 부부였는데 아저씨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아줌마는 상냥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적어도 밖에서는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착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불쌍한 고아를 거둬준 선한 이웃이라고요. 방연이 우리 집에 오면 편하게 살 수 있어. 밥도 잘 주고 학교도 보내줄 거야. 하지만 집 안에서의 그들은 달랐습니다. 내가 야채 가게에 온 첫날부터 아저씨는 나를 새벽 4시에 깨웠습니다. 일어나, 시장 가야지. 나는 아저씨를 따라 새벽 시장으로 갔습니다. 무거운 배추 상자를 날랐고 무 한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13살 아이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어깨는 멍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가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야채를 다듬고 포장을 하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장부 정리를 해야 했고 그것이 끝나면 다음 날 물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늘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배추 한 포기 값도 모르나. 아저씨의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손님에게 잘못된 거스름 돈을 준 것 때문이었습니다. 400원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나는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아줌마는 나에게 밥을 줄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먹기는 또 얼마나 잘 먹는지. 밥값도 안 나온다니까. 나는 밥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빨리 먹으려고 서둘렀고 반찬은 거의 집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손은 동상에 걸렸습니다. 찬물에 야채를 씻다 보니 손가락이 퉁퉁 부어올랐고 피부가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아줌마는 그런 내 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그머니, 손이 왜 이 모양이야? 일 못하겠네. 약을 사주는 대신 아줌마는 내 용돈에서 치료비를 뺐습니다. 한 달에만 원씩 주기로 한 용돈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늘 졸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나를 게으른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나는 친구를 사귈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교실 한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고 쉬는 시간이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잤습니다. 16이 되던 해 고등학교 진학 원서를 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방연아, 너 고등학교 갈 거지?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는 갈 수 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더 열심히 일할게요. 제발 학교 좀 보내주세요. 아저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등학교, 너 같은 놈이 무슨 공부를 해? 공부해서 뭐 하게? 어차피 너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일이나 해. 아저씨, 제발요. 저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시끄러. 너 이제 나가. 더 이상 안 키운다. 나가. 그렇게 나는 또다시 길거리로 내쳐졌습니다. 16살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 몇 벌과 통장에 있는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구로공단의 작은 섬유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고시원에 방을 하나 얻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박았습니다. 기계 소음이 너무 커서 귀가 멍멍했고 먼지가 많아서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 피멍이 들어 있었고 등은 굽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는 나 같은 10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가난한 집안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나는 보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통장에 돈을 넣어두기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30살의 김철호 선배였습니다. 철호 형은 나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고아 출신의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호 형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형은 밤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과 마주쳤습니다. 형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들고 있었습니다. 방연아, 라면 먹고 갈래? 우리는 한강 둔치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형은 담배를 피우며 멀리 보이는 빌딩을 바라봤습니다. 형, 우리 같은 사람이 공부해서 뭐 해요? 아무리 해도 이 판자촌을 못 벗어날 텐데. 철호 형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방연아, 우리는 지금 썩은 우물 안에 있어. 이 우물은 너무 깊고 벽은 미끄러워. 손을 뻗으면 벽이 무너지고 발을 디디면 바닥이 꺼져. 그래도 기어 올라가야 해. 안 그러면 여기서 썩어 죽는 거야. 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 달에 시험이야. 너도 해봐. 16이면 늦지 않았어. 형, 정말 검정고시 붙으면 달라질까요? 모르지.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지. 그날 밤 나는 형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썩은 우물. 그 말이 내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깊은 우물 바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어 올라가지 않으면 평생 여기 갇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철호 형은 퇴근 후 나에게 국어와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형의 고시원 방은 좁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매일 밤 공부했습니다. 나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1년 후 나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철호 형도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나는 혼자 한강변에 나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합격증을 꼭 쥐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첫 번째 성취였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철호 형은 그 후 야간 대학에 진학했고 나는 조금 더 나은 공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지만 형의 그 말은 평생 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썩은 우물에서도 기어 올라가야 한다. 25이 되던 해 나는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몰랐지만 일단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맑은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여자는 라면 코너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계산대로 왔습니다. 라면 하나 주세요. 그리고 끓일 물도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자는 편의점 한 구석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나는 재고 정리를 하면서 슬쩍슬쩍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쁘다기보다는 깨끗해 보였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곳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자는 일주일에 2~3번씩 편의점에 왔습니다. 늘 같은 시간 11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신라면 하나. 한 달쯤 지났을 때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아르바이트 얼마나 하셨어요? 한 반년 정도 됐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인숙이라고 해요. 근처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저는 방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숙이는 자주 편의점에 왔고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숙이는 가정교육과 학생이었고 집안이 부유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인숙이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오빠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어느 날 인숙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오빠 눈빛이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이에요. 저는 그런 눈빛 처음 봐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이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오빠, 저 오빠 좋아해요. 사귀어요. 인숙아,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고아 출신의 공장 노동자야. 너 같은 아가씨가 나를 만나면 안 돼.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오빠가 좋아요. 오빠의 진심이 좋아요. 인숙이의 부모님은 결사반대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고 학벌도 없는 나 같은 남자에게 딸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숙이의 아버지는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방연 씨, 내 딸과 헤어지시오. 당신과 우리 딸은 맞지 않소. 당신도 잘 알잖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숙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인숙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사랑만으로 살 수 있소. 밥은 어떻게 먹고 집은 어디서 살 건데.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숙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방연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저 집 나갈 거예요. 아빠가 반대하시면 저 그냥 동거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28과 25의 나이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결혼식장에 오지도 않으셨지만 장모님은 울면서 와주셨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20명 정도의 하객만 모시고 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처가의 도움으로 작은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반지하 방 하나였지만 내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인숙이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행복이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2년 차 딸이 태어났습니다. 유민이. 3kg의 작고 보드라운 생명이 내 품에 안겼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여보, 우리 딸 예쁘죠? 응, 정말 예뻐. 당신 닮아서. 나는 유민이를 보며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굶주리게 하지 않겠다고. 버림받지 않게 하겠다고.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유민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첫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3살이 되었습니다. 유민이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걷기 시작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민이의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아빠. 유민이가 처음으로 나를 아빠라고 불렀을 때 나는 울었습니다. 30살 평생 누군가에게 아빠라고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퇴근하면 유민이를 안고 놀아주었습니다. 유민이는 내가 집에 들어서면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우리 유민이 그림 잘 그리네.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유민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유민이와 함께 있으면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돈은 늘 모자랐고 인숙이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인숙이의 친구들은 모두 잘 사는 집안의 부인들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아이들을 비싼 학원에 보냈습니다. 인숙이는 그들과 만날 때마다 초라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 이렇게 살 거예요. 유민이 유치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친구들은 다들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우리 유민이는 동네 국공립이에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언제까지 조금만 참으라고 할 거예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에요. 당신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인숙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월급은 조금 올랐지만 물가도 함께 올라서 체감상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나는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부업으로 대리운전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유민이가 5살이 되던 해 인숙이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나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줄었습니다. 나는 인숙이를 붙잡기 위해 더 애썼습니다.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외식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숙이의 마음은 이미 떠난 듯 했습니다. 유민이가 6살이 되던 해봄, 인숙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이건 당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당신도 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유민이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은 당신 인생이나 잘 사세요. 인수가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더 잘할게. 제발 유민이를. 안 돼요. 결심했어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다음 주에 조정 날짜 잡혔어요. 그날 밤 나는 유민이 방으로 갔습니다. 유민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작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유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유민아,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이혼 조정 과정은 빨랐습니다. 변호사도 없는 나와 달리 인숙이 쪽에는 처가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나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인숙이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심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인숙이에게 갔습니다. 경제력, 양육 환경, 모든 면에서 내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위원도 말했습니다. 방연 씨, 현실적으로 방연 씨가 아이를 양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양육권을 포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유민이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드릴게요. 한 달에 2번, 각 4시간씩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첫 번째 면접 교섭을 하던 날, 나는 유민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유민이는 신났습니다. 회전목마를 타고 범퍼카를 타고 솜사탕을 먹었습니다. 아빠, 재밌어요?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유민이를 이렇게 자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해질 무렵 유민이를 인숙이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인숙이는 차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유민이를 차에 태우려는 순간 유민이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아빠는 우리랑 안 가요? 아빠는 일이 있어서. 아빠, 내일도 볼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민아, 아빠는 유민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잊지 마. 저도 아빠 사랑해요. 차가 출발했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유민이는 뒤돌아보며 나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빈 방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1병을 마시고 2병을 마시고 3병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만 더 또렷해졌습니다. 유민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유민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달에 2번 유민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인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방연 씨, 저 재혼해요. 그리고 유민이랑 당분간 만나지 마세요. 유민이가 혼란스러워해요.
새 아빠한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뭐라고? 그럼 나는 유민이를 언제 봐? 나중에요. 한 1년쯤 지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안 돼. 유민이는 내 딸이야. 법적으로는 제가 양육권자예요. 제 결정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던져버렸습니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딸을 잃었습니다. 32살의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유민이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유민이가 날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딸을 잃은 후 나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일만이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날랐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일했습니다. 몸은 망가져 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아픈 게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언젠가 유민이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유민이가 날 찾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35이 되던 해 대리운전을 하다가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강남의 한 빌라에서 타셨습니다. 목적지는 의정부였습니다. 차 안에서 어르신이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악착같이 사네. 자네 돈 모으나? 네, 어르신. 저 지금 돈 모으고 있어요. 뭐에 쓰려고? 제 딸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서요. 딸이랑 떨어져 살거든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자식 때문에 사는 거지. 나도 그랬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명함을 한 장 주셨습니다. 수리 부동산. 이게 내 가게야. 심심하면 한번 놀러와. 내가 차라도 한 잔 사지. 감사합니다, 어르신. 일주일 후 나는 정말로 그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수리 어르신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수리 어르신을 찾아뵀습니다. 어르신은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는 것도 배워야 해. 평생 일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해. 어떻게요? 투자야. 부동산 투자. 내가 알려줄 테니 잘 들어. 수리 어르신은 나에게 부동산 경매의 기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리 분석하는 법, 시세 보는 법, 리스크 관리하는 법. 나는 밤새 공부했습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를 뒤졌고 등기부등본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30대 후반 나는 모아둔 돈 3천만 원으로 첫 경매에 도전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입찰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더 높은 가격을 써낸 것입니다. 괜찮아. 첫 번째는 대부분 떨어져. 다시 해봐. 수리 어르신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경매에서 드디어 낙찰을 받았습니다. 천안의 작은 빌라 한 채였습니다. 수리를 해서 임대를 놓았고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40대에 접어들 무렵 나는 작은 부동산 투자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은 나 혼자였지만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작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임대를 놓는 일을 했습니다. 45이 되었을 때 나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생겼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거지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차도 샀고 아파트도 샀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민이가 없었으니까요. 유민이를 만나지 못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유민이는 이제 26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랐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나를 원망할까?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했지만 공허했습니다. 돈이 많아졌지만 외로웠습니다. 유민이가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56이 되던 해 평범한 어느 날 오후 회사에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방연 씨를 찾습니다. 손이 떨리며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민입니다. 혹시 방연 씨가 제 아버지이신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회사를 찾았습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민이, 내 딸 유민이가 날 찾아온 것입니다. 28년 만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유민아, 아빠다. 정말 유민이가 맞니? 아빠는 평생 너를 찾고 있었어. 언제든 연락해라. 아빠 전화번호는? 다음 날 유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8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성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내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맞으시죠? 유민아, 아빠야. 정말 유민이 맞니?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저예요. 나도 울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에서 유민이를 만났습니다. 국제선 출구를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민이가 나왔습니다. 34살이 된 유민이는 더 이상 내가 기억하던 6살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성숙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유민이도 나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민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이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고 유민이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인숙이가 세상을 떠났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냥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셨다고.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유민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민아, 아빠가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유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 왜 보러 오지 않는지. 어머니를 원망했고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유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 듣고 알았어요. 아버지도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셨던 거죠. 저를 구하려다가 같이 빠져 죽을 뻔했던 거고요. 아버지가 저를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저는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어머니 재혼하고 나서 새아버지가 일본으로 발령이 나서 따라갔거든요. 지금은 도쿄에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유민이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사실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요. 어릴 때 겪은 일들 때문에 아버지랑 헤어지고 새아버지가 생기고 낯선 나라로 가고 그게 다 제 마음의 상처로 남았어요. 나는 죄책감에 짓눌릴 것 같았습니다. 아빠 때문이구나.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유민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냥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20년 넘게 저를 잊지 않고 계셨잖아요. 유민아, 아빠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성공한 것도 다 너 때문이었어. 언젠가 내가 날 찾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 유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알아요. 물 위에서 헤엄치는 법.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온 것도, 일본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도 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요. 물에 빠져도 계속 발버둥치면 언젠가는 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56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유민이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커피숍 한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유민이는 일주일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민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취미가 뭔지, 꿈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28년의 공백을 일주일에 채울 수는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유민이가 떠나던 날, 공항에서 유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엔 제가 일본으로 초대할게요. 제 아파트도 보여드리고 제 친구들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유민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하게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유민이는 마지막으로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28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유민이가 보내온 사진들이 놓여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상, 유민이의 친구들, 유민이가 키우는 고양이.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일상의 조각들입니다.
유민이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주말에 뭘 했는지, 날씨가 어떤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 소소한 이야기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다음 달에는 제가 일본으로 갑니다. 유민이가 초대해 줬거든요. 유민이의 아파트에서 일주일을 함께 지낼 예정입니다. 유민이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해주던 김치찌개를 기억한다며. 여러분, 혹시 지금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신가요? 숨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발버둥 치십시오. 물속은 깊고 어둡지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수면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빛이 보입니다. 저는 판자촌에서 태어나 고아원을 거쳐 야채 가게에서 학대받으며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생이별을 했고 28년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는 제 딸에게 아빠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길고 험합니다. 때로는 너무 가혹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요. 유민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니? 아빠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내 딸이라서 정말 고맙다. 내가 아빠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줘서 고맙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